안녕하세요. 네. 한 모금과 함께 하는 주님을 알고 싶어요. 두 번째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화면을 공유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네. 지금부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는 그러면 술을 자연이 원래부터 이제 만들어 놓은 술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저 원숭이주라든지 코끼리가 만든 마툴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인간이 이제 비로소 이제 지식이 쌓여서 인간이 술을 만들게 돼요. 자, 그럼 그 술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술 만드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요것만 알면은 굉장히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응용이 가능한데요. 자, 술은 이 두 가지예요. 당, 지금 뭐예요? 달달한 거, 설탕, 네, 당. 네. 당에다가 효모가 들어가면 발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가 되면은 이산화탄소와 알코올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뭐예요? 요게 바로 탄산이죠. 예. 그래서 맥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효모가 보리와 만났을 때 발효가 되고 이산화탄소, 알코올이 만들어져서 맥주의 거품에 탄산이 있고 또 알코올이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간장 아시죠? 간장을 어떻게 뭘로 만드느냐? 단백질이 있으면 뭐든지 다 무슨 단백질이든지 간장이 만들어져요. 우리는 간장을 콩으로만 만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콩으로 만드는 이런 콩에 단백질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체제예요. 고기로 만들면 더 좋죠. 생선으로. 생선은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선 단백질보다 싼 콩 단백질을 이용해서 간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당분이 있는 어떤 것도 다 술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당분이 술을 만드는 데는 제일 중요합니다. 왜요? 당분을 효모가 먹고서 술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자, 효모가 당분을 먹어요. 효모가 당분을, 효모입니다. 효모가 당분을 이렇게 먹으면은 알코올하고 뭘 만들어요? 이산화탄소, 탄소, 버블 이걸 만든다는 거죠. 그림으로 보죠. 자, 설탕에다가 효모를 더하죠. 근데 거기서 뭘 빼줘야 되냐면 이 산소를 빼줘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설탕과 효모가 만나게 되면 탄산, 즉 CO2와 알코올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산소를 빼줬을 때 탄산 나오죠. 자, 그럼 탄산이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 맥주에서 이제 나오는 거품, 보글보글하는 얘네들이 탄산이잖아요. 코카콜라에도 나오고 맥주에도 나오고 이게 바로 CO2죠. 자, 우리 그러니까 당연하게 보면은 막걸리 보면 보글보글 끓죠. 그래서 잘못 따면은 흔들고서 따면은 그냥 막걸리 폭발하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탄산이 있어서 그래요. 카스 맥주 제일 말아먹기에 좋은 술이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제가 이 카스 맥주, 오비 맥주도 담당을 했고 카스 맥주의 그 리뉴얼에 제가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아는데 카스가 다른 보통 비교되는 그 맥주보다 사실은 탄산 함유가 조금 더 높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말았을 때 그 탄산이 주는 상쾌함, 그게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탄산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이 버블에 의해서 좀 시원함, 그리고 리프레시먼트를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와인의 종류에도 사실은 그 이상하네요. 그죠? 와인은 안 터지던데 터지는 건 뭐죠? 샴페인은 터지는데 와인은 아무리 흔들어서 따라도 폭발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상하네. 이게 왜 그럴까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하잖아요. 근데 진짜 없는 건 뭐예요? 소주에는 탄산이 없어요. 술인데 왜 알코올을 효모가 먹으면 탄산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왜 소주에 알코올이 있는데 탄산이 없느냐 이거죠. 어? 위스키도 없네요. 응? 꼬냑이도 없네요. 자, 이거 왜 그럴까요? 바로 얘네들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발효주라고 그래요. 발효. 효모에 의해서 발효가 된 그 발효주를 발효주라고 합니다. 자, 그럼 뭘로 발효시켰는지는 이제 살펴보고 반면에 위에 있는 애들은 뭐냐면 증류주라고 해요. 증류, distilled, 증류를 했다는 거, 증류, 끓였다는 거, 끓여가지고 농축한 그 액기스예요. 이 증류주라는 게 사실 굉장히 인간이 발명한 아주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바로 증류법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자 발효주를 살펴보면은 바로 이 앞에 장수 막걸리 있죠. 이 쌀이나 밀, 쌀로 막걸리를 만들어서 이 막걸리를 증류시키면은 그럼 뭐가 돼요? 바로 소주가 됩니다. 반면에 보리로 맥주를 만들어요.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보리로 맥주를 만들어서 이 맥주를 증류시키면 뭐가 돼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위스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류시키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탄산은 다 사라져버린 거죠. 자, 그럼 포도로 만드는 와인은 왜 탄산이 없을까? 와인은 이미 숙성을 시킬 때 오크통에서 넣고서 숙성을 시켜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엔 탄산이 있죠.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탄산이. 그래서 포도주, 와인에는 탄산이 없어요. 맥주는 또 이 막걸리는 탄산이 있죠. 자, 그럼 포도를 증류시키면 뭐가 돼요? 바로 여기 나오는 브랜디라는, 그러니까 꼬냑이라는 술이 만들어져요. 꼬냑은 물론 꼬냑 지방에서만 나오는 술에 한해서 꼬냑이라고 붙일 수 있고 정확하게는 브랜디라고 얘기를 해야죠. 브랜디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술에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종류를 볼 수 있었어요. 즉, 첫 번째는 발효주였죠. 발효주. 네. 발효주는 뭐예요? 곡물이나 과실, 그것을 효모와 발효시켜서 얻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증류주는 알코올 도수를 20도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이 발효를 해가지고. 또한 이 발효주에는 효모가 거기 안에 계속 살아있잖아요. 그럼 병에다가 집어넣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발효가 일어나니까 탄산이 계속 뽀글뽀글 하겠죠. 그리고 그 발효가 너무 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식초가 돼버리는 거예요. 초산. 그래서 이 효모를 어떻게 죽이느냐가 제일 관건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막걸리는 일주일 이상 보관이 힘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뭐 필터 기술이라든지 혹은 열을 가해서 죽이는 그러한 효모를 제거하는 방법이 기술이 많이 늘어서, 또는 여기 또 이제 기술이 파스테르,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최명재 씨, 최명재 회장 아시죠? 파스테르 뭐 요구르트 나와가지고 뭐 똥 이야기하고. 근데 그분이 원주에 있는, 횡성에 있는 그 민족사관 고등학교라는 걸 만들었죠. 민족사관학교.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하버드, 예일, 뭐 아이비리그에 있는 학교들 많이들 가고 정말 우리나라의 수재들을 많이 키워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회사 이름, 요구르트 이름이 뭐였어요? 파스테르 우유죠. 파스테르. 그 파스테르라는 분이 바로 뭘 했냐? 저온살균이라는 그 기법을 발견했고, 또한 이 파스테르가 없이는 와인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신 분입니다. 파스테르, 그냥 우유 이름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저온살균을 통해서
하거나 혹은 필터를 통해서 효모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모를 제거를 잘해야 되는데 효모 제거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계속 발효가 나서 나중에는 이제 찝찝한 맛이 나거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맥주나 막걸리는 뭐가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막걸리 같은 경우에 보통 생막걸리는 한 달을 넘기면 안 되고, 또 맥주 같은 경우는 1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맥주 보시면 이제 기한이 있어요. 1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6개월 이내에 드시는 게 좋고, 또 잘 아시잖아요. 생맥주 집에 어떤 집에 가면은 잘 팔리는 집에 가면 맛있어요. 시원하게. 왜? 매일매일 많이 팔리니까 매일매일 신선한 맥주가 옵니다. 그리고 호수나 관 같은 것도 세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물질이 없고 오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선한 맥주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장사가 안 돼. 그래서 그 생맥주 이 통에 뭐 한 3주, 4주 있었다. 그러면은 그 맥주 맛이 제대로 나지 않고 약간 찝찝한 맛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와인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다음에 네, 증류주예요. 증류주는 뭐예요? 여기서 만든 발효주를 증류해서 높은 알코올 도수를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증류를 해서 얻으면 알코올 도수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효모가 다 죽었기 때문에 효모 없죠. 그러니까 보관이 용이해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거죠. 소주, 뭐 발렌타인 30, 30년이나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 잘 마시는 이 희석식 소주라고 그러죠. 요 진로 이런 거. 우리가 마시는 요 희석식 소주라는 것은 뭘로 만드냐면 뭐 화학 소주다, 화학 뭐 물질로 뭐 만든 거다라고 오해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예요? 고구마나 혹은 타피오카라고 하죠. 예, 이 남쪽 지방의 이제 뿌리 식물이죠. 요것을 가지고서 증류해서 높은 알코올을 만들어요. 거의 8, 90도만. 그래서 그 높은 알코올에다가 물을 적당히 타고 아스파탐 같은 단 그 성분들 맛을 조미료를 가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뭐라고 그래요? 희석식 소주라고 그래요. 그냥 증류로 그냥 해서 만든 소주가 아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품 소주 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증류해서 만든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류가 있는데 술의 종류에는 첫 번째 발효주 얘기했고, 두 번째 증류주 얘기했고, 세 번째는 리퀴르라는 종류의 술이 있어요. 리퀴르라는 것은 요 아까 말씀드린 주정이라는 것이 희석식 소주 만든 것 같은 그런 거예요. 타피오카, 뭐 고구마 이런 것들 가지고서 높은 도수의 그 술을 만드는 거, 알코올. 주정이나 혹은 알코올 도수가 높은 증류주, 거기에다가 다른 재료, 뭐 주스라든지 뭐 아니면 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들어요. 그래서 혼성주고 칵테일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유명한 브랜드로서는 그랑마니에를 여기 보시는 혹은 베일리, 카훌라, 요 카훌라 요 러시안 뭐 블랙 뭐 이래서 거기다 이제 커피다 타서 먹기도 하고 뭐 그러죠. 드럼보이 또 수나리 있죠. 요것도 리퀴르 종류죠. 왜요? 소주에다가 뭐 자몽이면 자몽 주스를 탄 거죠. 그래서 술의 종류에는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곡식이나 과일을 발효시켜 가지고 만드는 발효주. 두 번째, 그 발효주를 증류를 시켜 가지고 높은 알코올 도수를 찾아내는 증류주. 세 번째는 그 증류주에다가 주스나 또 다른 와인 혹은 발효주를 섞어서 만드는 리퀴르.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자연이 발효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들도 먹고 그냥 뭐 버드킬 당하고, 그리고 또 코끼리도 먹고 그냥 희롱희롱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자연이 만들었지만은 이 증류주, 앞서 말씀드린 증류주는 정말 인간이 만든 술이고 인간의 기술, 모든 기술이 거기에 집약됐다 해도 이게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증류법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로 올라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으로 증류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 정말 박사예요. 네? 그렇지만은 누구도 성공을 하지 못했는데 9세기, 그러니까 800년대에
중동의 알킨디라고 하는 사람이 순수 알코올을 처음으로 추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요? 중동 사람이에요.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자, 다음 하나 보고 더 하죠. 그리고서 알코올이라고 명명한 것은 자비르 이븐 하이안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알코올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근데 왜 이게 중동에서 이렇게 됐을까요? 또 하나 볼까요? 이븐 시나라고 하는 이분도 다 중동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진정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구하다가 성공하지 못했던 그 증류법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이걸 아락이라고 했어요. 아락이 뭐냐? 땀이란 뜻이에요. 땀. 왜 땀이라는 거냐면은 이 증류기, 그러니까 불을 떼서 거기에서 찬 성분을 만나면서 거기에 증류된 그 수증기가 찬 성분에 만나서 고체화되는 거. 그러니까 액체화된 거. 이게 바로 땀 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땀이 이렇게 보송보송 이렇게 맺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아락이라고 중동말로 땀이라는 뜻을 썼는데 이 아락 어디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아락주라고 합니다. 한국에 아락주라고 있어요. 이게 고려 시대에 아락주라고 했어요. 참 신기하죠.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아락이라는 말을 써서 세계적으로 증류주를 아락이라고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한국도 똑같아요. 왜? 바로 십자군 전쟁 때는 중동에서 이 돌아온 카톨릭 수사들에 의해서 바로 이 증류법이 가서 위스키 이런 제조에 사용이 돼요. 또한 징기스칸이 침범을 했죠. 그리고 나서 몽골 제국이 만들어지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징기스칸의 그 몽골 군대들은 술을 마셨죠. 말젓 가지고 발효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발효주는 뭐라고 그랬죠? 보관이 오래 안 돼요. 알코올 도수가 높지 않으니까 보관이 안 되고 또 알코올 도수가 높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이 가지고 다녀야 되죠. 전쟁 때 술을 가져가는데 왜? 이 술이 굉장히 중요한 전투에 필요한 군수물자예요. 나폴레옹 때도 그렇고. 근데 이걸 많이 가지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기동력이 최고의 중요한 덕목이었던 몽골군이 이 마유를 가지고 다니느라고 그 기동력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 몽골 제국이 이쪽을 침범해서 이 증류법을 보면서 허걱한 거예요. 와우! 왜? 알코올 도수가 무지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차용하게 됩니다. 추운 초원에서 이 한 잔 증류주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의 이 증류법을 배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고려 시대 삼별초가 막 그냥 뭐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삼별초는 진도까지 물러났었잖아요. 근데 그때의 삼별초가 진도에서도 이 몽골 군대들이 그 가지고 온 증류법을 배워요. 그래서 진도 홍주가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정말 중동 사람들이 처음에 엄청난 일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느냐?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아시죠? 르네상스 이전의 서구를 뭐라고 그러죠? 중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 이후에 이제 중세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로마 시대 이후에 중세 시대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즉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술 마시지 말라고 그러죠. 술에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술이 엄격하게 금지가 됐어요. 그리고 연구를 하는데도 물론 술이라는 것은 뭐 그 당시에는 증류주도 없었으니까 뭐가 금지됐을까요? 네. 그러니까 포도주는 만들었어요. 그리고 미사에만 썼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성경 연구에만 전념했고 다른 학문들 로마 그리스 시대에 그 많았던 앞서 얘기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뭐 이런 연구 이런 것들이 다 사장됐어요. 다 불태워졌어요. 근데 그것들은 다 어디 갔어요? 중동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것이 연구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중동은 이슬람교에서는 절대로 이제 음주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이 어디 쪽으로 발전했냐면 기름을 짜내는, 오일을 추출해내는, 그러니까 허브 오일 막 추출하고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뭐 향료, 화장품 제조 이런 쪽으로 발전을 했는데 이것을 십자군 전쟁 때 이 중동에서 가서 보니까 와 대단하더라는 얘기예요. 십자군 전쟁 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역으로 이제 유럽에서도 이 증류법을 활용하게 된 거죠. 술 만드는데. 또한 이제 그때의 서적들이 들어오고 또 유물들 같은 것들이 중동에서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뭐가 일어나요?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선조인 로마, 그리스가 이렇게 정말 똑똑했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았었는데 그리고 기술이 뛰어났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 했던가 하고 자각하게 되죠. 그래서 신이 중심이었던 중세를 벗어나서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거죠. 인본주의, 휴머니즘, 인간이 더 근본적인 것으로 연구를 하게 되는 휴머니즘 바탕인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네상스를 연 아주 중요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슬람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슬람 세력. 네. 자, 앞서 말씀드린 이거를 좀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자, 증류를 어떻게 하느냐? 한국에서 하는 소주꼬리라고 하는데요. 소주꼬리를 통해서 전통주 증류하는 거 어떻게 하냐? 여기에 막걸리를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막걸리. 그리고 불을 떼요. 그러면 얘가 펄펄 끓겠죠. 그럼 수증기가 올라갑니다. 수증기가 올라가는데 위에다가 뭘 놨어요? 찬물을 얹어놨어요. 찬물을 얹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올라가다가 찬물에 부닥쳐서 얘가 몽글몽글 아락이 생기는 거예요. 아락. 그 아락을 요 소주꼬리에 쭉 해서 받아내면 얘가 뭐가 돼요? 소주가 된다는 거예요. 소주. 예. 증류했다는 얘기죠. 자, 증류주 만드는 데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어떻게 만드느냐? 막걸리를 먼저 만들기 위해서 찹쌀이나 맵쌀로 고두밥을 진대요. 그리고 고두밥을 짓고 쌀가루나 밀기울로 누룩을 빚는데요. 누룩. 그래서 이 고두밥과 누룩을 같이 집어넣어서 발효를 시켜요. 거기다 뭘 넣어요? 당연히 물을 넣어야죠. 물을 넣고 발효를 시켜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발효가 되면 아래는 술찌개미가 생기고 위에는 이렇게 맑은 술이 생기는데 요거를 청주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주를 여과시켜서 12에서 18도짜리의 청주를 만들고 또 아래층에 있는 술찌개미를 그래서 막 걸렀다고 하죠. 그래서 막 걸리죠. 물로 희석해서 여과시켜요. 저온살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5도나 7도, 뭐 때에 따라서 12도까지도 만들죠. 그래서 그런 술을 만든 게 바로 막걸리예요. 자, 그러면 맥주는 어떻게 만들까요? 맥주는 막걸리하고 맥주를 보면 처음에 여기 메가라고 해요. 맥아. 그러니까 아가 뭐예요? 요 싸게 튼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리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보리에다가 보리를 그냥 생보리를 쓰는 게 아니라 보리에 싹을 틔워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왜 그런지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알 것 같아요. 조금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리를 싹을 틔워가지고 메가를 만들어서 그거를 볶아서 자 지금 맥집을 만듭니다. 물을 넣어서 맥집을 만들어서 맥집에다가 호흡을 열고 끓여요. 끓인 다음에 다시 냉각을 시키고 그 다음에 냉각된 맥집에다가 이제 효모를 넣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효모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효모를 지금 넣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예요? 호흡을 넣고 가열했을 때까지는 이거는 그냥 맥집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그 감주 만들죠? 식혜. 감주 식혜 만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왜 여기에 막걸리 만들 때도 고두밥을 짓고 또 여기서도 그냥 쌀 가지고 포도는 그냥 만드는데 포도는 포도 가지고 만들잖아요. 과일은 과실주. 그런데 왜 우리 그 곡류로 만들 때 보리로 만드는 맥주, 쌀로 만드는 막걸리 얘네들은 왜 밥을 만들고 그리고 또 보리를 이렇게 싹 키워 가지고 그래서 만드느냐? 이게 바로 중요한 당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당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당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배웠죠? 아밀라제. 예. 치매는 아밀라제가 있어서 어떻게 돼요? 쌀밥을 씹으면은 단맛이 느껴진다고 그러죠. 치매에 있는 아밀라제가 이 곡류에 있는 그 탄수화물을 당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알코올 만들 때 어떻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바로 당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탄수화물이 아니라 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당화하기 위해서 메가를 만드는 거죠. 즉 감주 만들듯이 감주를 만들어야 되는, 달달하잖아요, 감주. 네? 감주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당분이 있는 데다가 효모를 이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가 되면은 그때 퍼멘테이션이죠. 이게 술이 되는 거예요. 맥주가 되는 거예요. 자, 좀 복잡한가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효모와 효소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자, 효소와 효모. 지금까지 얘기한 거 만드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알코올 만드는 건 효모라고 그랬어요. 효모. 이스트입니다. 이스트 하니까 아시죠? 이스트. 빵 만들 때 쓰는 거잖아요. 빵 만들 때 쓰는 이스트가 술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자, 이스트는 바로 당을 발효시켜서 에탄올, 즉 술과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미생물의 진핵생물이에요. 미생물이에요. 진핵생물. 세포가 하나. 네. 자, 근데 효소라는 것은 앞서 ADH 효소 얘기했었죠. 알데히드를 만드는 거. 아세트알데히드를 갖다가 분해하는 ADH, LH 효소 이런 거. 효소는 뭐라고 했어요? 이걸 변환시키는, 분해하고 변환시키는 단백질 촉매제예요. 우리 효소 많이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효소 무슨 뭐. 그래서 단백질을 죄송합니다. 탄수화물을 당화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설탕. 당으로 변환시켜야 되는데 그때 역할하는 게 효소예요. 치매 아까 말씀드린 아밀라제가 바로 이런 효소죠. 그러니까 밥을 씹어서 탄수화물을 씹어서 효소 아밀라제가 당으로 변화시키는 그 당을 가지고 술을 만듭니다. 그렇죠? 효소. 효소는 메간의 당화를 촉진시키는 아미노산이에요. 효모, 이거는 알코올과 탄산을 만드는 진핵생물이에요. 앞서 막걸리 만들 때 누룩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막걸리 만들 때 누룩을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누룩 섞어가지고 그냥 만들었잖아요. 근데 맥주는 나중에 다 만든 즙에다가 거기다가 효모를 집어넣죠. 조금 차이가 나죠. 보리로 만드는 맥주하고 막걸리하고. 왜 그러냐? 막걸리에는 누룩을 사용하기 때문에. 누룩은 효소와 효모가 같이 있는 거예요. 누룩 안에는 효소와 효모가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술 만드는 효소를 지닌 곰팡이를 곡류에 번식시켜서 만든 발효제가 되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게. 그래서 효소와 효모가 있으니까 먼저 누룩을 밥과 같이 집어넣어서 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누룩 속에 있는 효소가 당화를 시켜버리고 당으로 만들고 그리고 다시 그 당화된 것을 효모가 먹고서 알코올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CO2를 만드는 거죠. 누룩은 어떻게 만드냐면 분쇄한 밀이나 쌀, 밀기울 이런 것들을 반죽을 해요. 그래서 모양 만들고 적당한 온도에서 숙성시키는데 보통 이런 장마철 있죠. 장마철 좀 높은 온도에서 이제 만든대요. 이 공중에 곰팡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곰팡이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 좋은 곰팡이죠. 푸른 곰팡이.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볏짚 놓고 이렇게 빵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 누룩을 빚어요. 누룩은 참 오래된 거죠.
자, 근데 이 누룩이 정말 국가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전략 자산이래요. 그래서 못 나가게 하고 막 수출을 하더라도 참 숨기기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한국에는 원래 누룩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랬는데, 뭐 전통 누룩이라는 것은 뭐 메주처럼 이제 이렇게 둥글게 만드는 그런 벽돌처럼 만드는 그런 거를 했었었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어쨌거나 이 사람에 따라 다 다르고 장소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퀄리티 컨트롤이 안 돼요. 장인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업화 할 때 굉장히 불리했어요. 그리고 뭐 너무 싸지고 그러니까 전통 누룩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일제 시대에 뭐 일제 강점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전통 누룩이 거의 다 없어져 버리고 보니까 일본 누룩은 너무나 사용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 일본 누룩을 뭐라고 얘기해요? 입국이라고 그래요. 국자가 바로 국이 누룩을 뜻하는데, 한국 누룩은 병국이라고 그래요. 병국. 이렇게 동그랗게 아까 만든 거 같은 거. 매주처럼 하는 거. 그리고 일본 누룩은 뭐냐면 입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좀 부서져 있는 그런 누룩이에요. 그래서 또한 이 일본 누룩은 어떻게 되냐면 이 황국균이나 백국균이라고 하는 그 종류가 하나예요. 균이. 그 균이 단일균이기 때문에 퀄리티 컨트롤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술의 맛이나 향이 단순하지만은 퀄리티 컨트롤에서 균일한 맛의 막걸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대부분 일본 입국을 사용해요. 그래서 전통 막걸리라고 하지만 전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전통 누룩을 써야 전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많은 곳들이 향을 내기 위해서 전통 누룩을 찾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첨가제처럼 누룩을 쓰는 거죠. 발효할 때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일본식 입국은 또 장점이 뭐냐면 전통 누룩에 비해서 한국 전통 누룩에 비해서 이 전분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전분을 포도당으로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뭐예요? 술의 양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요즘 전통 누룩을 사용하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전통 누룩을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부산의 금정산성 막걸리 있죠. 부산 금정산성 막걸리가 가장 대표적인 전통 누룩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송명석 막걸리 여기 나와 있는 금정산성 막걸리 여기 있죠. 네, 그리고 송명석 막걸리 여기가 바로 전통 누룩을 활용해서 막걸리를 만드는 곳입니다. 자, 그럼 막걸리 만드는 거 얘기했으니까 맥주는 어떻게 만드냐 아까 잠깐 봤지만 보세요. 보리를 가지고 싹을 틔운다고 그랬죠. 왜 싹을 틔워요? 싹을 틔워야지 여기에서 당화가 될 수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이거를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시대에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분쇄를 해서 물을 넣고 메가즙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술이 아니에요. 그걸 가열합니다. 메가즙을 만들어서 이걸 가열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식혜 같은 거 만든 거죠. 그 뭐 분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스트를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이스트가 뭐죠? 효모를 집어넣어서 이때 이제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 탱크에서 여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필터. 그 다음에 열 처리를 통해서 효모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생맥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럼 맥주 뭐 얘기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제 살펴보고 나갈게요. 맥주의 효모 얘기했잖아요. 효모가 다 만드는데 맥주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상면 발효, 두 번째는 하면 발효라고 해요. 이게 왜 상면 하면이냐? 뭐 무슨 면? 박상면이 아니라 하면은 바로 효모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예요. 효모가 발효를 막 하죠. 알코올을 먹어요. 그러니까 당분을 먹어요. 당분을 먹고 나중에 당분을 많이 먹어서 그래서 더 이상 당이 없어. 그럼 죽어요. 배고파 죽고. 혹은 당분을 막 먹고 있는데 알코올이 너무 세졌어요. 근데 나는 그 알코올을 못 견뎌. 그러면 효모가 알코올에 눌려서 죽어요. 그 죽은 효모가 어디에 있느냐? 아래에 깔리면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면 발효라고 해요. 효모가 아래에 깔리면 죽어서. 상면 발효는 효모가 위에 깔립니다. 자, 우리 많이 마시는 라거 맥주 있죠, 라거. 카스, 뭐 테라, 뭐 이런 거 다 라거잖아요. 라거 맥주의 대표적인 게 라거 맥주가 뭐냐? 바로 하면 발효예요. 하면 발효. 어떻게 돼요? 라거 맥주. 발효하고 나서 아래 깔았는데 요거는 저온에서 13도 이하의 저온에서 장기 숙성이에요. 저온에서 발효를 시켜요. 근데 에일이라고 에일, IPA라고 하죠. 인디아 페일 에일이라고 하는 IPA 에일 종류, 혹은 여러분들 흑맥주 좋아하잖아요. 다크 에일, 스타우트 이런 것들 좋아하시죠? 그게 바로 뭐예요? 상면 발효예요. 상면 발효, 맥주 발효할 때 효모가 위에 떠올라요. 이거는 그리고 어떤 온도에서 하냐면 상온에서 발효시켜서 상온 발효 맥주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수제 맥주 만든다고 그러죠. 수제 맥주를 하면 발효 맥주 만들기 굉장히 라거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공정이 있어야 돼요. 저온에서 발효시킨다고 그러죠. 굉장히 기술적인 면이 필요해요. 근데 상온에서 발효시키는 IPA, 에일 종류, 에일 맥주는 그거는 수제 맥주가 굉장히 만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보통 우리 수제 맥주 나오는 것들 보면은 에일 맥주가 많죠.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발효법에 따라서 상면 발효 맥주 에일이 있고 그다음에 하면 발효 라거가 있어요. 근데 라거는 세계 맥주 시장의 8, 90%를 차지해요. 그리고 에일은 실제로 제일 전통이 깊어요. 라거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원하고 청량감.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는 카스 뭐 이런 그 페일 라거라고 그러고 필스너라고 하는 또 엠버라거, 다크라거 뭐 다 있어요. 그리고 에일 맥주에서는 페일 에일, 다크 에일, 포터 스타우트, 흑맥주죠. 벨기엔 에일, 요거는 하얀 그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밀맥주, 벨기엔 밀맥주 뭐 이렇게 하죠. 위트 에일, 위트 에일 이러죠. 그래서 뭐 색깔도 와인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와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만드는 사람마다, 만드는 해마다 어디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 다른 품질이 나오는 것처럼 에일 맥주를 만들 때는 정말 다 다른 그 맥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그래서 최근에 에일 맥주가 상당히 인기가 있죠. 에일 맥주가 인기가 있는 거에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전에 그룹 드링킹을 많이 했어요. 팬데믹 이전에는 회식해서 건배하고 그냥 원샷. 그 원샷하고 할 때 좋은 게 뭐죠? 바로 신선한 그 리프레싱한 맛이 있는, 그리고 도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라거 맥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회식이 없어지고 MZ 세대들이 나오면서 단체적인 그룹 드링킹보다 인디비주얼 드링킹이 많이 혼술, 그리고 이제 안주나 이런 것을 먹으면서 맥주도 같이 즐기는, 그러니까 부어라 마셔라 시원한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 향을 즐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에일 맥주,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에일 맥주 쪽으로 많이들 옮겨왔죠. 자, 그러면 와인을 얘기해야 되는데, 와인은 앞서 얘기한 맥주나 혹은 막걸리와는 달라요. 다 증류주예요. 발효주입니다. 제가 지금 발효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네들과 다른 점이 뭐냐? 레드 와인은, 자,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레드 와인은 껍질과 씨를 그대로 둔 채로 발효해요. 발효가 그냥 돼? 헐? 왜요? 처음에 줄기 같은 거 요거 조금 제거하고서 통에다 넣고 놔두면은 그냥 발효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포도 껍질에 효모가 그대로 있어요. 포도는. 신기하죠? 포도는 그냥 놔둬도 포도주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닐봉지에다가 포도 이제 먹다 남은 포도 안 먹은 거 집어넣고 산소가 없어야 되니까 꽉 밀봉해서 놔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일주일 놔둬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열어보세요. 포도주 냄새가 나요. 발효가 돼서. 거기다 여러분 효모 안 넣었잖아. 이스트 효모 안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가? 포도는 포도 껍데기에 자연적으로 효모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효모가 붙어서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대단한 거라는 거죠. 스스로 술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프리런 주스, 압착 뭐 그래서 2차 발효 그리고 병이 나오죠. 2차 발효는 바로 어디서 하냐? 오크통에서 발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보시면은 먼저 이제 파쇄를 하고 그리고 1차 발효와 침용 그다음에 압착 이제 그리고 젖산 발효라고 그러는데 예, 말로라틱 퍼멘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젖산 발효가 되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 그 처음에 발효가 돼서 와인이 만들어지면 약간 신맛이 나요. 사과산이라고 해서 사과산이 있기 때문에 약간 신데 그것이 젖산으로 바뀌면서 젖산이가 뭐예요? 젖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약간 밀키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와인 맛이 부드러워지고 향기도 좀 더 버터리한 향 이런 쪽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2차 발효를 하면서 젖산 발효가 일어나는 거죠. 젖산 발효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이트 와인 중에서 약간 상큼하고 날카롭고 그런 쌍세르 지방의 뭐 소비뇽 블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테인리스 스틸에서 1차 발효만 시키고 나온다든지 뭐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그 화이트 와인은 굉장히 사과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한 그런 와인이 되죠. 반면에 오크통에서 미국 그 샤도네이 같이 그냥 1차 발효된 것을 오크통에 집어넣어서 이 젖산 발효를 시키게 되면은 부드럽고 버터리한 그런 오크 향이 많이 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요거는 참고로 나와 있죠. 화이트 와인이나 로제 와인의 경우 상큼한 맛을 내기 위해서 일부러 젖산 발효를 없애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숙성이라는 관계를 거치는데 이 숙성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앞서 얘기한 막걸리나 맥주는 탄산이 있었잖아요. 왜? 효모가 당을 먹으면은 탄산하고 알코올을 만드는데 이 탄산은 날아가 버린 거죠. 오랜 기간 동안 나오니까. 그래서 와인에서는 탄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숙성은 와인이 좋아질 때까지 오크통이나 혹은 탱크에서 숙성을 시켜요. 6개월에서 25개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뭐 포도 쭈걱이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명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다른 데 가져가고 이것을 좀 아래로 가라앉히고 여과 작업을 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병입을 하는 거예요. 병입하고 나서도 병에서도 숙성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가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샴페인은 이렇게 막 그 뭐가 펑 터지잖아요. 근데 와인은 아까 이 뭐 탄산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샴페인은 왜 뻥 터지느냐 이거예요. 샴페인은 왜 터져요? 그 빵 터지는 거는 뭐예요? 병 안에 탄산가스가 가득 차 있다는 거잖아요. 방금 전에 제가 와인에는 탄산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샴페인은 뭐예요? 오, 신기하네요. 그죠? 시간이 없어지면 시간이 지나서 거품이 없어지면 이거 먹어보면 화이트 맛 와인하고 맛은 비슷한데 처음에 탄산이 있더라고요. 아, 그럼 탄산을 집어넣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자, 스파클링 와인은 와인을 구분할 때 와인에서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에 하나, 첫 번째는 바로 스틸 와인이라고. 스틸이 뭐죠? 그대로 있다는 거죠. 스틸. 네. 훔치다의 스틸 말고요. 네. 그래서 그대로 있는 와인이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죠. 즉 탄산이 없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와인이라는 거죠. 뭐예요?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로제 와인. 이거는 스틸 와인이라고 해요.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는 탄산이 있는 발포주, 즉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 번째 술은 어떤 술이 있냐면 와인 중에선 fortified, 주정 강화라고 그래요. 주정 떤다 그 주정 말고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해요. 술을 거기다가 위스키나 브랜디 같은 걸 섞어서 와인에다가 브랜디를 섞어서 주정을 강화, 도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높인 거예요. 아까 제가 술의 세 종류에서 얘기했었죠. 예. 그래서 와인의 종류에는 스틸 와인이 있고 스파클링 와인이 있고 포티파이드 와인이 있어요. 그중에 바로 스파클링 와인은 뭐가 있어요? 탄산이 있다는 거죠. 그럼 탄산이 어떻게 생기느냐? 자, 탄산은 돈페리뇽이라는 술이 있잖아요. 이 술. 굉장히 비싸죠. 한 3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이 돈페리뇽이라는 그 중세의 수사예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 뭐라고 그러죠? 그 수사를 뭐라고 그러죠? 신부님이죠. 지금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에르 베르뇽이라는 분이 수사인데 이분이 미사에 쓰는 와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중세에는 뭐죠? 스님이 아니라 이거 뭐예요? 수도사, 수도원이라고 그러죠. 교회, 수도원에서 바로 와인을 만들었어요. 왜? 미사에서 쓰기 위해서. 미사용 와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사에 쓰기 위해서 와인을 고르는데, 그래서 와인 저장고에 갔더니만, 아이고, 웬걸, 와인이, 병이 폭발한 거예요. 허이고, 큰일 났다, 이거.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탄산가스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효모들을 다 잘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효모가 덜 없어진 것들이 있었는데 탄산가스가 효모가 남아 있으니까 계속 발효를 해서 병 안에서 탄산가스가 꽉 차가지고 병이 폭발한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나 하다가 좀 그 와인이 좀 남아 있어서 그 병 깨진 데에 있는 와인을 조금 먹어보니까 너무나 맛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피에르 베르뇽이 동료 수도사들을 막 불렀어요. 그래서 아유 형제님 이리 와보세요. 저는 지금 별을 마시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영어로 안 했겠죠. 근데 brother, come quickly. I'm drinking stars. Brother, come here quickly. I'm drinking stars. 별을 마시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됐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샴페인이라는 그 어원은 쌍파뉴 지방에서 나온 그 영어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샴페인이라는 말은 사실 쌍파뉴에서 만든 것만, 스파클링 와인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샴페인은 어떻게 만드느냐? 자, 먼저 포도를 압착시켜서 와인을 만들었죠? 발효시켜서 그냥 발효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틸 와인을 만들었어요. 그 스틸 와인을 만든 것을 병에다가 집어넣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와인을 병에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설탕하고 다시 병에다가 설탕과 효모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 안에서 2차 발효가 되는 거죠. 왜? 효모가 설탕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병 안에서 병을 꽉 닫아두면 그 안에서 2차 발효가 되는데 발효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탄산가스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병 안에서 탄산가스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꽉 막아놨으면 못 나가니까 오랫동안 막아두면 어떻게 돼요? 그 탄산이 그 알코올에 그냥 녹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랫동안 놔둘수록 그리고 이스트가 효모가 당분이 많이 들어가서 당분을 많이 먹을수록 그래서 알코올과 뭐를 만들어요? 탄산을 더 많이 만들죠. 그러면 그 탄산이 오래되면서 더
탄산의 입자가 압축이 돼서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샴페인에선 요 탄산의 입자가 작고 농축돼서 오랫동안 안 없어지는 그 버블 탄산을 고급 샴페인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저급 샴페인에서는 혹은 스파클링 와인에서는 이렇게 버블이 작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병 안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탄산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설탕과 효모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효모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밑에 효모가 죽은 껍데기가 죽으면은 쌓이겠죠.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르미아주라는 걸 하고 데고르주망이라고 해서 그 얘를 효모를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그 데고르주망을 만든 사람이 베브 클리크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베브 클리크라는 여러분 오렌지색 그 레이블의 샴페인 드셔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처음으로 베브 클리크 여사가 데고르주망이라는 그 기법을 처음으로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이 연속돼요. 탄산 거품이 있는 와인은 모두 샴페인이냐 이거죠.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 지방에서는 샴페인과 크라망이라고 해요. 샴페인이라는 것은 프랑스의 샹파뉴 지방에서 그 지방에서 특정 방식으로 생산된 스파클링 와인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샴페인에선 뭐 예를 들면 이래요. 그 CO2의 탄산의 기압이 5기압 이상이어야 돼요. 5기압. 굉장히 센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기준을 충족시켰을 때 샴페인이란 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 밖에 샹파뉴 지방 이외에서 만드는 스파클링 와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크레망이라고 그래요. 크레망. 그래서 만약에 샹파뉴 지방이 아닌 부르고뉴에서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었다 그러면 샴페인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그거는 크레망 드 부르고뉴. 크레망 드 부르고뉴라고 해요. 부르고뉴의 크레망. 만약에 알자스 지방에서 만들었다. 스파클링 와인. 그러면 뭐라 그래요? 크레망 드 알자스. 크레망 드 알자스. 자, 그럼 이탈리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그 스파클링 와인을 프로세코 혹은 스푸만테라고 해요. 프로세코는 프로세코 지방에서 만드는 것이면서 그것도 뭐 이름도 그래서 프로세코라고 하거나 스푸만테. 그러니까 스푸만테는 탄산이 좀 강한 강발포 스푸만테. 그리고 탄산이 좀 약한 거 있죠. 그거는 프리잔테라고 그래요. 이거는 좀 뭐 여러분 뭐 외우기 힘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스카토 다스티라는 게 굉장히 달달해가지고 여러분 많이 마셔요. 모스카토 다스티는 탄산도 약하고 그리고 알코올 도수도 낮아요. 한 5도 정도, 5, 6도. 맥주 정도죠. 그러니까 낮술로 굉장히 좋은데 이 모스카토 다스티 같은 경우에는 탄산이 약하니까 뭐예요? 프리잔테 스타일이죠. 다스티 지방, 아스티 지방에서 나온 모스카토로 만든 아스티의 그 스파클링 와인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요건 하나 알아두세요. 자, 스페인 지방에서 스파클링을 만들어요. 그리고 프랑스의 샴페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까바라고 그래요. 까바. 야, 까바. 이 까바는 지하 저장고 케이브의 그 영어식 그 발음이죠. 그 스페인 발음이죠. 말씀드린 대로 샴페인처럼 병 속에서 병마다 하나하나씩 병마다 거기 안에서 2차 발효를 시켜요. 설탕 집어넣고 효모 집어넣고 닫아가지고 그것을 전통 방식이라는 그 병속 기압이 근데 샴페인과는 달리 한 3에서 4기압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기압이 낮다는 얘기는 탄산의 버블이 좀 크지. 그리고 좀 일찍 날아갈 수 있죠. 자, 독일은 뭐라고 하면 젝트라고 그래요. 젝트라는 것은 스파클링 와인이라는 그리고 젝트는 뭐 대량 생산을 위해서 탱크에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병마다 만들어서 하면은 정말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인력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샴페인이 그래서 수십만 원씩 하는 거예요. 웬만한 엔트리 샴페인도 한 5만 원 하죠. 엔트리급도. 뭐 좀 그 빈티지 샴페인으로 먹을 만한 좀 비싼 걸로 가면은 10몇만 원씩 다 하죠. 20만 원 넘어가요. 그래서 말씀드린 샴페인은 샹파뉴 지방에서 생산된 포도, 그리고 전통 양조법, 그러니까 트레디션, 아까 병에다 집어넣는 거, 그것만 샴페인이라고 이름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샴페인을 만들 때 쓸 수 있는 포도는 총 7종인데 그중에 샤도네이, 피노누아, 피노미니에 이 세 종이 주요예요. 샤도네이, 피노누아, 피노미니. 여러분 이때 딱 피노누아 나 아는데 피노누아는 레드 와인인데 그래요. 근데 샴페인은 레드가 아니라 화이트인데 그래요. 피노누아를 섞어서 만들고 피노누아가 레드죠. 근데 이 레드 와인을 가지고 샴페인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면 블랑드 블랑. 블랑이 뭐예요? 하얗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블랑인데 이건 뭐예요? 블랑 드 누아라고 그러죠. 누아가 검정. 그래서 레드를 피노누아로 샴페인을 만들면 블랑드 누아라고 그래요. 하얀 거에서 그러니까 블랑드 누아. 그리고 샤도네이 같이 화이트 품종으로만 만들면 블랑드 블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뭐 당도에 대해서는 원래 브리 나트루 그냥 아무것도 안 넣었다. 혹은 엑스트라 브리, 브리 이렇게. 자, 이 브리라고 써 있는 것까지만 뭐예요? 당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안 단 샴페인. 브리. 자, 그러니까 브리 정도까지가 안 단 거예요. 그리고 엑스트라 브리는 브리보다 덜 달아요. 또 브리 나트루 이거는 더 안 달아요. 그러니까 드라이하다고 그러죠. 여기 뭐 비싼 샴페인들을 제가 해놨는데 뭐 크루그, 돔페리뇽, 그리고 이 크리스탈, 그리고 여기 이 뭐 뒤에서 제가 얘기 드릴게요. 이 하트가 있는 애. 자, 두 번째 크레망 얘기했죠. 크레망은 뭐예요? 샴페인에서 샴페인 다 프랑스에서 만들어요. 그렇지만 지역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용되는 포도 품종이나 숙성 기간에서 차이가 나니까 어때요? 맛의 차이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재배 지역에 따라서 고유 품종을 사용하는데 부르고뉴에서 만들면 부르고뉴 드 크레망 드 부르고뉴, 알자스, 크레망 드 알자스 이렇게 돼요. 이게. 그래서 샴페인이라고 안 쓰고 여기 보시는 대로 레이블에 클레망 드 알자스 이렇게 쓰입니다. 클레망 드 알자스. 자, 프로세코, 이태리에서는 프로세코라고 그랬죠. 모스카토 다시, 요거는 다스티 지방에서 아스티 지방에서 만든 모스카토 품종으로 만든 포도로 만든 아스티 지방에서 만든 그런 스파클링이다. 여기 프로세코라고 써 있죠. 프로세코. 자, 근데 샴페인과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병 속이 아닌 탱크에서 발생하니까 어때요? 샤르마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싸죠. 저렴하다. 자, 프로세코는 포도의 품종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사용해서 만드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스파클링 와인이 돼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스파클링 와인을 프로세코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프리잔테는 뭐예요? 약발포. 스푸만테가 보통 샴페인 같은 걸 원하면, 샴페인 같은 어떤 그 탄산을 원하면, 이태리 걸 원한다면 스푸만테라고 써 있는 거, 그거를 찾아야 돼요. 스푸만테. 자, 모스카토 다스티 설명드렸죠? 모스카토 다스티 뭐예요? 요거는 복숭아, 살구, 자두, 멜론 같은 과실량이 굉장히 나는 그러한 도수가 5도 정도로 낮은
그러한 스파클링이에요. 그래서 술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오케이요. 그러나 5도 정도기 때문에 낮에 살금살금 먹다 보면 그냥 행 할 수 있어요. 술 못 드시는 분들. 뭐 브런치, 피크닉 같은 자리에 잘 어울리고, 알코올 음료를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와인의 매력에 푹 빠지게 할 수 있는 요 모스카토 다스티라고 하는 와인을 한번 와인샵에 가서 찾아보세요. 자, 까바. 얘가 샴페인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네요. 왜? 저렴해요. 스페인은 어때요? 인건비가 싸요. 프랑스에 비해서. 그러니까 샴페인과 같은 방식으로 만드는데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스페인의 스파클링 와인이에요. 바르셀로나 근처에 페네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게 파레야다하고 마카베요, 자렐로를 이 세 가지를 제일 많이 쓰는데 그중에 자렐로라는 이 포도의 그 퍼센테이지가 좀 많으면은 이게 좀 더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많이 보셨죠? 마트에 가면 많습니다. 그래서 까바라고 써 있죠. 까바 브리. 요게 브리라고 하면은 뭐예요? 당도가 우리 그냥 마시기에 가장 일반적인 당도예요. 당도가 거의 없고 조금 있는. 자, 다음은 독일은 젝트라고 해서 샤움바인이라고 하는데 샤움바인이라고 보통 하면은 요거는 왜냐면 이 탄산을 주입한 이뭐 탄산을 주입한 것 같은 그런. 그러면 어떻게? 좀 저렴하겠죠. 뭐 샤움바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젝트는 그래서 젝트는 보통 탱크나 이렇게 해서 자연 발효에서 나온 그런 탄산입니다. 그래서 라벨에서 젝트라고만 표기되어 있으면 베이스 와인이 독일에서 생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샤르마 방식이나 트랜스퍼 방식으로 생산됐고 젝트 중에서는 가장 낮은 등급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젝트는 어떻게 되냐면 독일은 좀 춥죠. 와인을 생산하기에는 사실은 좀 추워요. 그래서 포도가 별로 많지 않아요. 유럽 각국에서 포도를 수입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지만 자기네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잘못됐네. 지도가 이게 아니죠. 자, 샴페인은 뭐니 해도 탄산이죠. 탄산인데 보통 샴페인은 6기압 정도가 돼요. 병 안에 6기압이 있거든요. 그 6기압이 어느 정도냐면 자동차 타이어 있죠. 타이어에 들어가 있는 기압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기압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 JTBC에서 보니까는 이게 있더라고요. 6기압으로 10m에서 그 경찰이 진압용 물대포를 쏜다는 거예요. 살수차 물대포를 쏘는데 위험하다. 그 기사가 나왔는데 보통 몸통에 맞을 때는 서 있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10m에서. 근데 바로 앞에서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샴페인이 6기압 이상 돼야 샴페인이라는 그 용어를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산의 이 강도가 엄청나죠. 그래서 딸 때 굉장히 조심하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하다가는 잘못 발사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샴페인 뭐 흔들어서 싼다? 뭐 절대 아니죠. 샴페인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따보면 이렇게 철사가 있어요. 뮤즐렛이라고 하는 철사가 있어서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따는 법은 처음에 그 포일이 있는 것을 없애버려. 그리고 포일을 벗겨낸 다음에 요 뮤즐렛 있는 그 철사를 이렇게 살살 돌려줘요. 근데 돌려줄 때 엄지손가락으로 그 뚜껑 마개를 살짝 잡고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옮기느라고 도중에 흔들어서 그게 뭐 탄산이 이제 흔들리면은 폭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태를 모르니까 항상 대고서 그 다음에 꽉 잡고서 살짝 돌리면은 자연스럽게 코르크가 나와요. 잘 따는 사람의 기준은 뭐냐? 코르크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피쉬
하도록 따야 되는 거예요. 그걸 뽕 따면은 이건 뽕 따는 하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나왔으니까 와인은 제 눈으로 감상하고서 마시기 전에 향을 느끼고 뭐 그리고서 마시는 그런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잔들이 네? 잔들이 이렇게 투명한 잔이잖아요. 와인은 진짜 잔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보면은 와인이 잔들이 다 따로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자, 스파클링 와인 잔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 플롯 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길다는 튤립 형태인데 입구는 좁고 밑바닥이 뾰족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기포가 여기서 똥똥똥똥똥똥똥똥 올라가는 것을 기포를 감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좀 빈티지 샴페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화이트 잔이나 레드 잔에다 마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기포가 거의 없어졌거든요. 오래돼서. 그러니까 그 기포를 즐긴다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효모에서 나오는 그 향미를 즐긴다라고 얘기해요. 자, 화이트 잔은 어때요? 좀 작아요. 왜 작냐?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레드 잔보다 크기가 좀 작아요. 그리고 나왔을 때 부르고뉴 잔이라고 해요. 부르고뉴 잔은 부르고뉴 잔은 좀 더 섬세해요. 그리고 향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향을 느낄 수 있도록 볼 부분이 여기가 운뚝해요. 넓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보르도 잔이라고 해요. 보르도 잔. 보르도 잔. 그래서 화이트 잔보다는 좀 크죠. 그렇게 있는데 실제로는 샴페인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플로트 잔이라고 해서 이렇게 진짜 끼일단한 이런 플로트 잔이 대체적으로 지금은 많이 사용이 되죠. 근데 말씀드린 빈티지 샴페인이나 혹은 크레망 같은 그런 스파클링은 이렇게 좀 더 넓고 큰 그런 잔에다 마십니다. 또한 이상하게 생긴 쿠프 혹은 고블렛이라고 하는 이 잔들은 실제로 뭐 이전에 1960년대, 70년대는 예전에는 이런 고블렛 잔에 많이 마셨어요. 근데 왜 플루트 잔으로 바뀌었느냐 하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이 탄산을 감상하기도 하지만은 스탠딩 파티 같은 데서 이렇게 줬을 때 내려놓기가 어렵다 이거죠. 내려놓으면은 뭐 이걸 뭐 더 먹고 또 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전에 이 쿠프 잔에다가 고블렛 잔에다가 고블렛 잔에다가 따랐던 이유는 그 귀빈들의 이 샴페인 속 그 기포가 좋긴 해요. 탁 봤을 때 좋고 마셨을 때 상큼하고 좋은데 이게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콜라 마시고 나면 끄하죠. 이 샴페인도 마찬가지. 귀분들이 파티하면서 폼 잡는데 딱 먹다가 트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이 넓고 얇은 잔을 사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탄산 기포가 빨리 공중으로 사라지니까 트름이 적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옛날 귀부인들이 고블렛 잔, 이렇게 넓은 고블렛 잔을 사용했다라는 썰이 있어요. 뭐 근데 뭐 사실은 뭐 따를 때도 이렇게 뭐 다른 모양이 우아하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린 8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 쿠프잔, 고블렛잔을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플룻잔은 스탠딩 파티에서 말씀대로 이제 만약에 이런 고블렛잔 같은 경우에는 웨이터가 들고 갈 때 몇 잔이나 넣을 수 있어요. 몇 잔 못 넣죠. 서빙하러 다니잖아요, 웨이터가. 근데 플룻잔은 얇으니까 한 번 갈 때 많이 가지고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서빙하는 인원이 적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자본주의적 논리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사실은 샴페인 기포를 감상하는데 사실은 이 플룻잔이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우리 샴페인 잔 하면 이렇게 플룻잔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드린 대로 샴페인 잔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요. 플룻잔, 튤립잔, 와이드 튤립, 쿠프 이렇게 샴페인도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요. 자, 제가 왜 이런 걸 말씀드릴까요? 와인이라는 것이
샴페인이라는 것이 그냥 버울만 있구나 해서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따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을 정도로 많아요. 자, 근데 이게 좋지만 나쁘다. 야, 그거 뭐 알아서 뭐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그러죠. 아는 만큼 즐길 수 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배우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뭐 즐거움이라고 하죠. 예. 인간은 평생을 배우도록 태어났어요. 그게 인간이 지금 이런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 거죠. 인간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사실 많이 몰라요. 아니 사자, 호랑이 뭐 아니면 뭐 뭡니까 저거 얼룩말은 태어나자마자 막 뛰잖아요. 그럼 부모가 안 가르쳐도 다 알아요. DNA에 다 새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DNA에 새겨진 거는 아이고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할 수 없는 거 뭐 이런 거 있는 거 그거 뭐 그런 거 말고 사실은 태어나서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뇌가 배우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평생을 배우면서 그것을 즐겼을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늙어서 치매도 생기지 않아요. 새로운 지식을 쌓아야지 치매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지식을 같이 나누면서 이건 그러네 하고 서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술자리도 훨씬 더 즐거워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연구 결과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샴페인은 그냥 쫙 따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데 맥주 따를 때 어떡하죠? 기울여서 따르죠. 왜? 탄산이 조금 더 이렇게 거품이 덜 나게 하기 위해서 기울이잖아요. 자, 이 샴페인도 연구 결과, 대학 교수가 연구를 해본 결과 약간 기울여서 병에다가 따를 때 와인 속에 거품, 그러니까 스파클링 와인의 거품이 와인 속에 담겨있는 향분자를 표면으로 이동시킨 뒤 공기 중으로 분출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입구가 넓고 깊이가 얕은 잔은 중심 부분에만 작게 흐름이 생기면서 가장자리에는 와인이 움직이지 않는데요. 반면에 입구가 좁고 깊이가 깊은 잔은 잔 전체에 와인 흐름이 생기면서 거품 이동이 활발하대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기울여서 따랐을 때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렸죠. 그럼 제일 비싼 샴페인 브랜드는 뭐냐? 뭐 그때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네요. 승리? 네, 승리가 뭐 클럽에서 뭐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나온 브랜드죠. 아르망드 브리냑이라고 하는 A자가 있어요. 아르망드 브리냑 브리 골드. 이게 2010년도 파인 샴페인 매거진에서 100대 샴페인을 했는데 그 중에서 1위를 했었대요. 그래서 요 금박에 A자가 들어가 있는 A자 클로바 이 스페이드 A가 있는 그 샴페인을 보시면 선물 받았으면 와우 땡큐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한 행사 가격이 한 120만 원 정도? 예. 와인 뭐 25 플러스 뭐 이런 데서 120, 130, 한 100만 원이 넘는 그런 샴페인이에요. 자, 샴페인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죠. 아까 베브 클리크라고 하는 오렌지 레이블이 있는 그 샴페인은 베브 클리크 여사, 베브라는 단어는 과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과부 클리크 여사가 만든 거예요. 뭐를 만들어요? 데고르즈망이라는 방식을 만들어요. 데고르즈망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효모를 이제 빼고 거기다가 이제 도사주라고 해서 약간의 당분과 위스키나 뭐 이런 것들 와인을 옛날 와인 같은 걸 좀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샴페인의 당도가 결정나요. 그러니까 뭐 얼마만큼 달게 할 것이냐 그것을 만드는 거죠. 아까 뭐였죠? 불이냐 엑스트라 불이냐라고 했죠. 브루트라고 하는데 불이라고 발음합니다. 불이. 그래서 이게 당도가 별로 없는 우리 마시기 가장 일반적인. 자, 이 멈이라는 또 샴페인이 있어요. 멈이라는 샴페인은 카사블랑카 영화 아시죠? 카사블랑카에서 험브리 보가트하고 잉그리드 버그만이 나오는데 험브리 보가트가 잉그리드 버그만한테 얘기하죠. Here's looking at you.
이렇게 당신의 눈동자의 건배를 뭐 하면서 여심을 울렸던 그러면서 마셨던 샴페인이 멈 샴페인이라고 합니다. 멈꾸르동 로즈라고 하죠. 자, 그럼 조금 오늘도 좀 길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 술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의 술 생활, 예, 술 생활을 더욱더 풍요롭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